이제 사회 운동을 멈추고 이제 조선경제학회, 한국 최초의 그 백남훈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20세기 경제학자가 있어요. 최대의 학자고 오늘날도 경제학 학사에서 최고의 그 태두 같은 분입니다. 그분하고 함께 한국 경제학회, 조선경제학회를 창설을 하세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분이. 휙 이야기를 건너뛰고 해방 직전에 여운형이라는 선생님과 여운형이라는 정치인과 더불어 독립운동가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함께 창설을 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선출이 돼요. 그리고 조선인민당 정치국장. 근데 이분이 이런 정치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 정치가로서 정치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자예요 또. 해서 조선조형문화연구소를 창설을 하십니다. 거의 동무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나중에 이제 초기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라든지 김재원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분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미술사학회의 뿌리입니다. 바로 이 조선조형문화연구소가. 이분은 대단한 그 인문학적 그 지식인으로서의 위상이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1949년에는 국립박물관 미술연구회가 결성이 되는데 이분의 제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주력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분은 정치인이자 한편으로 또 학자였던 거죠. 대단한 학자였던 겁니다. 학자인데 그냥 학자가 아니라 그런 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학회를 조직을 하시는 뛰어난 탁월한 그런 별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직업을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열거를 쭉 해볼게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분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경제학자예요. 또 이분은 언론인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정치인이에요. 또 이분은 역사학자이고 또 이분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재다능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게 추사 김정희처럼 학자이자 정치가이자 관료인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예술가잖아요. 또 서예가고 화가고 이렇게 해서 문사철을 겸전하는 겸비한 문사철 겸전의 위대한 지성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배출한 별과 같은 그 위대한 인물들이 즐비한데요. 이 여성 같은 분은 정말로 눈부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앞에 대구가 배출한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 한두 가지씩만 잘해요. 이분은 8가지를 다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한 측면, 독립운동가 이야기는 아까 했고요. 경제학자로서의 한 측면은 매우 흥미로운 게 그 자기 그 누굽니까? 매부, 김세용이라는 자기의 이제 매부가 있어요. 매부가 있는데 숫자 조선 연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책을 만들어요. 그 몇 년, 1년에 한 권 정도씩 해서 5권을 만듭니다. 이 숫자, 이게 그 좀 묘한 제목인데 딱 하나예요. 숫자를 통해서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게 이분의 경제학자로서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조선의 자본이 일본의 자본에 어떻게 관계되는가? 가난한 우리 조선의 이 여러 물산들이, 생산물들이, 돈이, 물산이 어떻게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적 통계로 보여주는 거죠. 요즘 뭐 종부세, 뭐 부동산세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세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수치로 보여주니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경제학자인데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돈의 방향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죠. 이런 경제학자였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이 틀이 계속 똑같아요. 이분은 또 한편으로 1937년에 이제 동아일보를 또 그만두고 나오세요. 동아일보를 나오시고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요. 조선의 역사를 회화화하겠다라고 하는 장대한 야심적 계획을 발표했다 하는 게 당시에 이제 화제거리였고 신문에 보도가 여기저기 돼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그림을 하나 보면 지금 우리 여기 때와 땅 전에 대구 때와 땅 전에 영인본으로 출품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신문 보도를 보면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축약해서 제가 읽어 볼게요. 1937년에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실행에 옮겨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계속 하신 거죠. 1938년도 1월까지 완성한 조선 역사화 연작은 청해진 대사 장보고, 김유신 자신의 말에 목을 베다 를 비롯한 이제 신라시대 5점, 그 다음에 고구려시대의 3점, 고려시대는 격구지도, 지금 여기 출품되어 있는 격구지도 1점,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지도의 천재 김정호를 그린 것 외에 3점. 현재까지 이제 그렇게 완성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생애가 다하도록 허락하는 한 최대한 조선의 풍속을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장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순한 예술에 대한 도전이 아니에요. 아까 숫자로 조선의 경제 현실, 돈의 현실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조선의 역사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현실, 문화 현실, 이분이 하는 행동은 같은 거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경제학자가 또 역사화를 그려서 그림으로 본인이 직접 누구 보고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신문 기사를 보면 격구지도, 지금 저기 걸려있는 격구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무예보통도지, 용비어천가, 경국대전, 궁궐의 악부 문헌들, 무수히 많은 문헌들을 완벽하게 섭렵을 하시고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복식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참고를 해서 정말로 장대한 역사의 보고를 만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중국풍 드라마를 만들다가 2번 하고 하차해버렸죠. 고증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중국어 갖다 막 쓰는 거죠. 근데 이분은 혼자인데 200억 들인 드라마도 아닌데 혼자인데 혼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조선 복식고라고 하는 방대한 저서를 내요. 오늘날도 조선 복식사 연구의 고전입니다. 복식사 연구자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감동하는 그런 저술이에요. 이분은 이 북한에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한국전쟁 이후에 월북을 하거든요. 북한에 올라가서 조선미술사 개요라고 하는 1955년에 기념비적인 조선미술 통사를 저술을 하세요. 그리고 조선공예연구라고 하는 조선공예사에서 기념비적인 역작을 또 출간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축에 대한 뭐 굉장히 다양한 근데 참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이분은 이렇게 그 경계가 없으신 분 같아요. 학문과 예술의 경계 같은 것들은 아예 애초부터 없었고 사회운동과 자신의 예술적 그 활동 이런 것들도 경계가 없는 거고 모든 것이 이분은 자신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다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분은 그 정치인인데 이분은 우리는 이제 이 사회주의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공산당, 빨갱이 딱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중도였어요. 이게 중도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 해방공간에서 조선인민당이라고 하는 게 이 민주당과 그 공산당 그 사이의 중간파였어요. 이 중간파의 이론적 맹장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단순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 무렵에도 국립박물관의 한국미술사학회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서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자신의 동생 익회대, 지금 여기 익회대 이인성 특별 그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형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미술계도 당시에 공산당과 흐름을 함께하는 미술가 동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파 조직이죠. 그 다음에 조선 그 미술협회라고 하는 대한미술협회라고 하는 우파 미술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조선미술문화협회라고 하는 중간파 미술인 조직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형제와 아우가 분야는 달라도 같은 길을 걸었던 거죠. 이런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여성과 익회대의 이런 전시 작품들을 보면 이인성도 동시대에 바로 익회대 이쪽하고 함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분은 그 글에다가 수필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나의 소망은 그냥 조선을 잘 알고 싶다. 굉장히 소박했다는 거예요. 조선을 잘 알고 싶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조선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학문적으로 뭐 감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조선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인데도 막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고 이러면서도 끝까지 이분의 꿈은 조선을 잘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모든 행동들은 언론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학자로서 경제학자로서 미술사학자로서 전부 다 조선을 알고 싶은 그 욕망의 산물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 이야기를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분은 내가 알고 싶은 조선이라고 하는 것 그걸 향해서 모든 자신의 오감, 이성과 감성을 전부 다 투여를 했다는 것. 조선 숫자 영군이 뭐 조선의 역사환이 이분이 써놓은 조선 복식산이 조선 미술산이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자기의 답안지 같은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작품을 좀 봅시다. 지금 여기에도 작품이 3점이 나와 있고요. 덕수궁, 서울 덕수궁의 문학과 미술의 만남이라는 전시에 이여성 선생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작품이 내가 숫자를 안 세봤는데 회화로는 6점인가 나와 있고 그 춘추라든지 이런 여기에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 슬라이드로 보이는데 춘추라든지 이런 잡지의 표지화로도 여러 점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사계산수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산수도가 지금 덕수궁에 나와 있는데 그 사계산수도 1934년도 작품이고 이 작품은 우리
나랑 함께 늘 같이 공부하는 김용동 선생께서도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같이 얘기하고 잘 아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화가로서 명성이 그럼 어느 정도 됐나? 하나도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취미로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1935년에 당시에 조선 총독상을 비롯해서 조선의 유망주로 이 주가를 조선 천지의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었던 청전 이상범, 여기 때와 땅 전시에도 대작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상범과 이인전을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당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던 그런 화가였고, 또 대구가 낳은 또 한 명의 불세출의 문사철을 겸전하는 지성인 김용준 선생, 선산 출신이에요. 그분은 김용준 선생이 당시에 그 미술 평론가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두 마디로 딱 압축을 했어요. 야, 이 두 분이 이 1935년에 이인전을 하니까 그 깝깝한 조선이 갑자기 시원하게 눈이 환하게 열리는 것 같다. 이 두 분의 작품이야말로 청량제, 코카콜라 같은 그런 통쾌한 맛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 서두를 쫙 간 다음 이 핵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청전 이상범의 유연한 묘사, 청정 이여성의 운건한 필법, 딱 이렇게 두 개로 이제 함축을 하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청전 이상범은 유현, 그러니까 단아하고 잠잠하고 깊은 맛이 나는 그런 느낌, 깊은 곳에 스산하게 깔리는 그 안개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의 이러한 깊이 있는 묘사, 이렇게 이제 청전 이상범을 멋지게 묘사한 다음 청정 이여성에 대해서는 또 호도 앞에 청자가 비슷하잖아요. 같잖아요. 맑을 청, 푸를 청. 운건한 필법, 그러니까 뭐냐면 막힘이 없고 대담하게 꺼리낌 없는 붓을 놀린다. 이게 이제 온건한 필법이다. 이렇게 보는. 자, 이제 사계를 보면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줄 거예요. 이 화면에서. 봄 그림이 있고, 여름 그림이 있고, 가을 그림이, 겨울 그림이 있는데, 감동을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깊은 골에 내가 어린 시절에 살던 어느 시골의 깊은 개울가에 물이 쫄쫄 흐르고 스산하면서 풀 한 포기조차도 놓치지 않는 아주 섬세한 그런 그 묘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알고 싶은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의 자연을 이분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의 현실, 문화의 현실, 이걸 예술을 통해서 자연의 현실, 국토의 현실을 이분이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풀 한 포기, 물 한 줄기, 자갈 한 덩어리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림을 보면 완벽하게 정밀한 사실 묘사에 가까워요. 그냥 이렇게 수묵으로 휙 그리고 일필휘지하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 사물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을 완벽하게 쏟아요. 자신의 화폭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 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인데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경계에 있는 정말로 처절하게 성실하게, 그러니까 예술적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국토, 자신이 사랑하는 자연, 이 자연과 국토를
자신의 화폭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애정, 국토의 사랑, 이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걸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사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되게 그 꼼꼼하고 아주 성실한 분은 아니에요. 원래 선이 굵고 이분의 그 사회활동,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대단한 활동가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이 요건 덕숭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역삼각형 구도의 사선을 활용을 하고 먹을 아끼지 않고 막 거의 뿌려버리듯이 폭발하고 쏟아져 내리는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벼락치는 느낌이에요. 이분의 내면은 정말로 비교할 길 없는 우주의 폭발과 같은 내면에 그러한 용이 한 마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예술로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또 똑같이 얘기했지만 나의 소망은, 나의 소원은 내가 알고 싶은 조선을 알고 싶은 것이다. 뭐 이런 말 했듯이 예술이란 현실 조선의 과학적 파악. 깝깝하죠. 예술을 이렇게 정말 비낭만적으로 정의하는 사람은 또 보다 처음 봤습니다. 현실 조선의 과학적 파악. 이게 무슨 예술가예요. 학자지. 지리학자입니다, 이거. 근데도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식민지 예술론이 있어요. 이제 식민지를 살아가는 식민지인으로서의 어떻게 예술을 생각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강렬합니다. 우리의 예술가는 유한자를 위한 사치품의 제조자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까르띠에나 프라다가 아니다. 예술가는 까르띠에나 프라다를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민중의 피와 살을 돋우며 그 감각과 기분을 살리며 또 생활과 활동을 향도하고 북돋우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심장이 뛰고 피가 돌아서 살결은 살아있고 욕망과 사랑과 애정으로 한껏 달려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려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산수화를 그렸는데 아까도 사계를 보여드렸지만 사계에서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뭐지 이 기운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현실 조선의 과학적 파악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피와 살이 꿈틀대는 식민지를 살아가는 그냥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의 생활이 거기에 보이는 뭐 그런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역사와 격구도 지금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볼 수 있는 격구도가 있는데 그 격구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역사화란 자신이 그리는 이제 역사화에 대한 정의죠. 조선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그 마음의 소리를 밝게 듣는 예술. 처음 문장은 과학자, 학자, 경제학자의 그 답답한 말인데 그 뒤의 말은 아름다운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사학자의 향기에 넘치는 말입니다. 조선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서 그 마음의 소리를 밝게 듣는 예술. 그러니까 역사화의 정의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죠. 예술성과 그 현실성, 과학성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통일되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꿈과 그런 마음으로 조선 역사화를 그리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격구도. 선생님은 한국전쟁 때 그 김구 선생이 이제 김일성 주석하고 이렇게 남북 연석회의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통일,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이여성 선생은 정치적으로 중도파로서 흔히 이야기하는 김구파도 아니고 김일성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미 군정이 통제하고 있었고, 또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대개 그 우익 아니면 나머지는 중도든 좌익이든 공산당이든 완벽하게 여기서는 다 빨갱이로 소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거를 당해요. 이여성 선생도. 그러니까 중도건 상관없어요. 우파가 아니면 다 빨갱이니까. 그래서 감옥을 가십니다. 물론 이제 하도 많이 가니까 금방금방 풀려 나오는데, 그리고 월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동생도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화려해요. 북한에서 굉장히 화려한데요. 1958년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한 8년, 9년 동안에 눈부신 활동을 해요. 조선미술사 개요를 국립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조선건축미술연구를 비롯해서 이 어마어마한 학문적 업적들을 쌓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여성 개인전을 평양에서 대규모로 전람회를 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굉장한 화가였어요. 김용준 선생도 그렇습니다. 기념비적인 승무라는 작품을 남겨서 북한 현대미술사의 기념비적인 작가예요. 학자이면서도. 그리고 김일성대학 역사학 강좌장, 그러니까 역사학 학장 같은 거죠. 학부장. 그러나 1958년 이후에 종파투쟁이 전개가 됐고, 김일성 유일체제로 넘어가는 바로 그 단계에서 이 중간파 집단들은 전부 숙청을 당합니다. 이때 이여성 선생도 함께 숙청을 당했어요. 동생 익회되는 숙청이 아니라 하방을 당해서 평양 사리원에서 지방화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자기 생애를 정상적으로 마치셨어요. 이여성 선생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58년 이후에 숙청당하고 나서 비극적 생애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죠.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압축적으로 대구가 배출한 별이 되고 싶었던, 조선을 알고 싶었던 성자의 자리에, 지성의 성자의 자리에 문사철 겸전의 위대한 지성인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빛나는 이름 이여성 선생. 오늘 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인 거고, 꼭 대구 미술관에 와서 이여성과 익회대 작품을 직접 보셔야 되고요.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은 서울의 덕수궁에 가서 문학과 미술 전람회를 보시면서 이여성 방을 꼭 가서 대구 사람이라면 존경의 마음을 꼭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